총 4편의 루게릭 영상을 통해서 치매,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4편에서는 글루타메이트 신경 흥분 독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신경 흥분 독성이 유발하는 뇌 척수 질환에 대한 연구가 최근 30년간 아주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게릭병에서 발생하는 신경 흥분 독성에 대한 논문을 보면 신경 흥분 독소의 종류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신경 흥분 독소는 글루타메이트와 아스파테이트인데 이들은 서로 상호 전환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루게릭 2편에서는 BMAA라는 신경 흥분 독소를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와 아스파테이트는 뇌 내부에서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도록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데 만약 이 통제를 벗어나면 무서운 신경 흥분 독소로 변신하게 됩니다. 4편 영상에서 나왔던 그래프를 다시 보겠습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루게릭병 환자는 MSG 투여 시 혈중 글루타메이트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중 아스파테이트 농도도 같이 올라가죠. 즉 글루타메이트와 아스파테이트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아스파테이트를 많이 섭취해도 혈중 글루타메이트 역시 증가할 수 있겠죠. 아스파테이트, 글루타메이트가 잘 통제된 상태에서 적절하게 분비되면 정상적인 신경 전달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통제를 벗어나서 신경 주위로 과도한 농도가 집중되면 과도한 신경 전달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110V를 사용하는 전선에 250V가 흐르는 상태와 비슷한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신경 흥분 독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프리 라디칼이 증가하고 신경의 염증도 증가되면서 신경세포는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글루타메이트의 가장 흔한 소스는 MSG이고 아스파테이트의 가장 흔한 소스는 아스파탐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듯이 아스파테이트와 글루타메이트 등에 의한 신경 흥분 독성에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은 중풍, 경련, 간질발작과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등과 같은 신경대행성 질환입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제로콜라 등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스파탐은 다른 식품 첨가물보다 부작용이 훨씬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당뇨나 뇌종양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단기 기억 저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뇌종양,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편두통, 경련, 우울증 등 신경계 및 정신질환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파탐을 섭취하면 장에서 아스파테이트, 페닐알라닌, 메탄올로 빠르게 분해되는데요. 각각의 성분들은 혈액으로 쉽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주로 다이어트, 제로 슈가, 슈가 프리 음료에 흔히 들어있고 저설탕, 저칼로리 음료나 음식, 그리고 젤리, 캔디, 과자, 시럽 등에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처방약, 푸딩,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음료수, 추잉껌, 시리얼, 요리 소스 등에도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제품에도 아스파탐이 들어있네요. 아스파탐은 약 6,000 종류 이상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분표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스파탐에는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50%나 되기 때문에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뇌 내부로 아미노산을 수송하는 아미노산 수송체는 트립토판과 타이로신과 같은 아미노산을 잘 수송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미노산 수송은 경쟁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트립토판과 타이로신으로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데 이들이 부족해지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울증이나 파킨슨 유사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식품 첨가물 부작용 보고 사례의 75% 이상을 아스파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압도적이죠. 약 92가지의 증상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어지러움, 균형장애, 떨림 등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기분 변화, 수면장애 등 우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2가지 주요 증상 중에 기억 저하가 상당히 높은 빈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로 단기 기억 저하가 대부분인데요. 여기에 관한 아주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제목은 인공 감미료 음료의 섭취와 중풍과 치매 위험도인데요. 오른쪽 표를 보면 일주일에 1개 정도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매일 1개 이상 마시는 사람은 중풍과 치매 발생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인공 감미료 음료를 섭취하면 중풍 발생은 2.96배 증가하고 치매 발생은 2.89배나 증가했습니다. 중풍 치매 발생이 거의 3배나 증가한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이죠. 이번에는 아스파탐 섭취의 신경행동 영향을 보겠습니다.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하루 kg당 25ml의 고아스파탐 시기를 제공한 그룹과
하루 10ml의 저아스파탐 시기를 제공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FDA 하루 섭취 허용량이 kg당 50ml, 유럽 식품안전청은 하루 40ml니까 고아스파탐 시기도 하루 섭취 허용량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이긴 합니다. 그래도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공간 인식 능력은 저아스파탐 그룹에서 더 높았습니다. 녹색 그래프가 저아스파탐 그룹입니다. 작업 기억 능력도 저아스파탐 그룹이 훨씬 높았습니다. 불안감은 고아스파탐 그룹에서 더 높았고 우울감도 고아스파탐 그룹에서 더 높았습니다. 즉, 아스파탐 섭취가 많을수록 공간 인식 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 기분 저하, 우울감 발생 등 전반적인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아스파탐을 섭취하면 뇌 내부의 세로토닌과 도파민 농도가 떨어지면서 우울 증상이나 파킨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호르몬의 저하는 뇌 기능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없는 40명과 우울증이 있는 40명을 대상으로 아스파탐을 주거나 설탕을 주는 이중 맹검 연구입니다. 특히 우울증 그룹에서 아스파탐을 섭취했더니 너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서 13명이 연구에서 도중 하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IRB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즉각 연구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통, 불안 초조, 기억장애, 메스꺼움, 우울 기분, 불면증 등이 아스파탐 섭취 시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참가자 3명은 독으로 중독된 기분을 호소하면서 자발적으로 실험을 중단했고 그중 1명은 평생 처음으로 심한 결막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참가자 중 42세 우울증 환자는 심한 안구 통증을 호소했고 망막박리로 응급수술까지 받았지만 연구 실명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이 연구는 중단되게 됩니다. 즉, 평소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아스파탐에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섭취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3가지 성분으로 빠르게 분해되는데 그 중에 10%가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이 뭘까요? 화학 시간 아니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알코올 냄새 많이 나죠? 이건 에탄올 냄새입니다. 손 소독제도 에탄올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마시는 소주 맥주에도 바로 이 에탄올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메탄올은 부동액 등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매우 독성이 강한 포름알데히드로 분해되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에탄올보다 독성이 약 5000배 이상 강합니다. 따라서 손 소독제에도 이 메탄올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메탄올 하루 섭취 허용량은 7.8ml입니다. 메탄올은 강력한 신경독소인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산으로 분해되는데 포름알데히드는 배출이 매우 어렵고 체내에 축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름알린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보통 해부학 실습실에서 시체의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름알린을 사용합니다. 포름알린은 포름알데히드를 물에 녹인 용액입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 증후군의 주요 원인 물질이기도 한데요. 의대생들은 해부학 실습할 때 상당히 많은 양의 포름알린을 흡입하게 됩니다. 생물 표본이 깨져서 포름알린을 흡입한 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충북대의대는 자동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서 실내 농도를 3분의 1 이상 낮췄다고 하네요. 저도 의대생 때 실습 후에는 포름알린 흡입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스파탐 음료수 1리터에는 메탄올이 56ml나 들어있습니다. EPA 허용량의 7배 이상을 초과하는 겁니다. 물론 한 캔만으로도 2배를 초과합니다. 문제는 다이어트 음료수에만 아스파탐이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 메탄올, 포름알데히드가 축적되면 망막 손상, 시력 저하, 실명, 암 발생이 증가하고 치매, 파킨슨, 요기력병 등이 발생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Had I seen the chemical formula on this product, I would never have touched it. You know, the poisonous effect of methyl alcohol and its methyl esters are well known. And within a day or two of my starting to drink it, not only did I feel the deterioration in my body, where I couldn't swim anymore and I didn't have the balance that I had and I was short of breath from a heart failure type of problem, but my wife saw all this much more objectively than I did, and she was a nurse, and she said, "Jim, get off of this. This is killing you. It's destroying you." Over the next 6 weeks, I went through all of the personal hells of methyl alcohol poisoning and the neurotransmitter depletion from the aspartame's phenylalanine content, and eventually ended up with a picture of Lou Gehrig disease.
About then, I tumbled, but only subconsciously. I said, well, I'm just going to get off this artificial sweetener, and I didn't really even consciously suspect NutraSweet, but when I got off it, then I started recovering. 이번 연구는 포름알데히드와 뇌질환과 연관성 연구입니다. 신경 독소인 포름알데히드와 신경퇴행성 질환과 뇌종양과의 연관성을 메타 분석했습니다. 포름알데히드에 많이 노출되면 루게릭병은 78% 증가하고 뇌종양은 71% 증가하는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즉 아스파탐 섭취를 피하고 실내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도 신경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아스파탐 하면 뭐니 해도 두통이 제일 흔합니다. 저도 술을 간간히 마시지만 아스파탐이 포함된 술은 두통 때문에 아예 마시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예민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이라서 매일매일 두통 환자를 흔하게 진료합니다. 두통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간간히 껌을 자주 씹는지도 물어봅니다. 일명 추잉검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3명의 여성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아스파탐이 포함된 껌을 씹을 때 두통이 발생했는데요. 3명 모두 추잉검을 중단하자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껌을 씹으면 같은 양상의 두통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연구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은 껌을 씹으면서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파탐으로 유발되는 건지 껌을 씹으면서 저작 근육이 자극되면서 두통이 유발되는 건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스파탐 껌이건 설탕 껌이건 두통 환자들에게는 껌을 씹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두통에 대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13주 동안 편두통의 빈도와 강도에 대한 이중 맹금 연구입니다. 이 표를 보면 위약에 비해 아스파탐 투여군에서 두통 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면 아스파탐을 먹은 후에 위약을 먹으면 두통 횟수가 감소하는 데 비해 위약을 먹은 후에 아스파탐을 먹으면 두통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부작용 중에 제일 신경 써야 할 증상이 바로 경련 발작입니다. 전신 형태인 대발작도 상당히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미국 신경외과 전문의인 블레일라 박사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Hard Copy did a thing on the NutraSweet and the pilots, airline pilots that were drinking NutraSweet that were having seizures. They were becoming so confused they couldn't figure out how to land their airplanes. We had one pilot just totally could not figure out, and his co-pilot had to land the plane. There's over 600 pilots now who have come secretly to organizations to tell their stories of the problems with NutraSweet. 경련에 대한 문제는 해리 와이즈만 박사의 52주 경부 독성 원숭이 연구로 알려지게 됩니다. 아스파탐 생산기업인 GD설은 와이즈만 박사에게 영장류에 대한 아스파탐 안정성 연구를 의뢰합니다. 1970년에 연구가 시작되었고 7마리 원숭이에게 아스파탐과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 결과 한 마리는 사망했고 7마리 중 5마리는 대발작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실제 실험 결과를 FDA에 보고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연구 종료 후 3개월간 아스파탐 중단 상태에서는 경련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 4월 연구가 종료되었고 1개월 뒤인 5월 와이즈만 박사는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박사의 죽음과 함께 이 연구 결과는 묻혀버렸습니다. 사실 아스파탐 섭취에 따른 경련 발작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대부분 1980년대, 1990년대에 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아스파탐은 식품 가공 산업에 수천만 달러를 벌어주는 황금 알을 낳는 폭덩이로 부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부작용 연구를 감행한다는 것은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겁니다. 만약 경련이 항공기 기장에게 발생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공군 장교나 기장들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기장이 경련을 한 번이라도 하고 그 사실이 보고되면 바로 해고되기 때문에 기장들 사이에서는 이런 정보가 당연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1992년 플라잉 세이프티라는 비행 잡지에 아스파탐 경고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실제로 미 공군은 모든 비행사들에게 아스파탐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진술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껌 하나 씹는 것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이어트 소다를 마시는 비행사는 반복적인 비스 깜빡임에 의해 갑작스러운 현기증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것은 모든 비행사는 돌발적인 기억상실과 현기증 및 시력 저하 등이 비행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저널 외에도 아스파탐의 섭취를 경고하는 기사가 수많은 항공 저널에 실렸습니다.
그러면 왜 경련이 발생하는 걸까요? 아스파탐에는 신경을 흥분시키는 아스파테이트가 들어있죠. 아스파테이트가 갑자기 증가하면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닐알라인과 메탄올도 농도가 갑자기 증가하면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경 흥분 독성을 감소시키는 약물을 보면 경련을 억제하는 항경련제, 마취제 등이 있습니다. 아스파테이트와 글루타메이트는 통제를 벗어나 증가하면 경련을 유발하지만 반대로 아스파테이트와 글루타메이트를 통제하면 경련 발생도 억제할 수 있겠죠. 저는 현재 경련이나 간질 환자분들에게는 아스파탐과 MSG 섭취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일럿들이 아스파탐 급성 부작용을 상담하는 핫라인이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고 있는지, 껌을 씹는지, 커피에 아스파탐을 넣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요. 약 600명 이상의 파일럿들이 아스파탐 섭취 후 대발작 등의 이상 반응을 보고했습니다. MIT에서 아스파탐 섭취 후 경련이 발생했던 80명을 조사한 결과 이 80명의 사례들은 공중보건의 즉각적인 위험에 해당되는 FDA 정의에 부합한다. 따라서 FDA는 아스파탐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Aspartame causes formaldehyde buildup in the brain. It causes frontal lobe inflammation. Migraines can be a common one. Visual disturbances. Symptoms that mimic multiple sclerosis. There's headaches, there's neurologic problems. Seizures in more serious cases. Cognitive problems, and can in fact lead to different types of cancers. Actually, most pilots are aware that they can't drink diet sodas because it's well recognized within the pilot association that you just don't drink this because it can really cause severe aberrations in your vision that will potentially lead to problems with your flying. 지금부터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아플까라는 책을 보면 4HN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 4HNE는 오메가6 지방과 활성산소의 결합으로 발생되는 괴물 같은 분자입니다. 과도한 활성산소의 발생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데 문제는 오메가6 지방이 우리 식이에서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가공식품과 포장식품의 주된 지방 성분이 바로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신경질환이 있는 사람이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괴물과 같은 4HNE 분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겠죠. 예전 영상에서 과도한 오메가6 섭취의 주된 원인으로 식물성 오메가6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 라드, 버터, 코코넛 오일은 오메가6 함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조리 시에는 이런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메가3, 오메가6는 서로 경쟁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오메가6가 많아지면 오메가3가 줄어드는 그런 관계입니다. 뇌 신경세포막의 35%는 오메가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오메가6 기름으로 튀긴 프렌치 프라이나 튀김 음식 등을 먹는다면 여러분의 뇌 신경세포는 이런 기름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겠죠. 따라서 신경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메가6 기름과 튀김 음식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오메가6 기름이 많이 들어간 라면, 인스턴트 음식, 가공 음식, 빵, 과자 등을 아직도 드시고 있다면 그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메가3는 하루 2000에서 4000mg 정도 복용하는데 신경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3000mg 이상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괴물분자 4HNE는 신경퇴행성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활성산소 증가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는 알츠하이머 치매, 루이 소체 치매, 루게릭병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크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루게릭병에서 뇌조직, 뇌척수액, 척수신경에서 4HNE가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연구를 보면 루게릭병 환자에서는 산화 스트레스 지표인 4HNE가 크게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4HNE 생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치료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메가6 기름, 가공식품, 포장식품의 섭취를 피하고 항산화 네트워크의 섭취를 통해 활성산소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메가6 기름의 섭취를 줄이려면 가공식품과 외식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루게릭 1편 영상에서 항산화 네트워크 작용하는 여러가지 항산화 물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항산화제는 서로서로를 환원, 재생시켜주기 때문에 모두 함께 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루게릭병 2편 영상에서 루게릭병을 완치시킨 독일 병원의 처방 리스트를 소개드렸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과 매우 유사한 처방이라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신경은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는 지용성 영양소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K가 있는데 보통 식사 직후에 복용하고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됩니다. 비타민 A는 하루 10,000단위, 비타민 D3는 5,000단위, 토코트리에놀은 125에서 250mg, 비타민 K2는 250에서 500마이크로그램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유지 목적으로 먹는 양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용량에 해당합니다. 수용성 물질인 비타민 C는 하루 3, 4회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 용량보다는 여러 차례 나누어서 분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스파테이트, 글루타메이트의 신경 흥분 독성을 막아주는 물질로는 케톤체를 만드는 MCT 오일과 코코넛 오일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신경 흥분 독성을 막아주면 경련 억제 효과가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MCT 오일과 코코넛 오일은 오메가6 함량이 거의 없는 지방이죠. 이처럼 신경질환에는 양질의 지방 섭취가 그 어떤 약물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집필한 잠든 당신 뇌를 깨워라에서 치매, 파킨슨, 루게릭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뇌 리셋 케톤식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뇌 리셋 케톤식은 저탄수화물 케톤식에 MCT 오일과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같이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MCT 오일 대신 코코넛 오일을 드시는 경우에는 MCT 오일 섭취량에 1.5를 곱해서 드시면 됩니다.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지용성 물질로서는 코엔자임 Q10과 오메가3가 있고 치매 환자에게는 먼저 지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영양소를 우선적으로 처방한다. 코엔자임 Q10은 하루에 보통 300에서 600mg까지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뇌는 수분을 제외하면 60에서 80% 정도가 지방이다. 즉, 다른 장기보다 지용성 비타민과 영양소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 여러분, 뇌는 대부분 지방입니다. 이제 왜 아주 많은 양의 지방과 지용성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현재 루게릭병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거나 연구되고 있는 성분들 중에는 고지방식이라는 것이 있죠. 고지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논문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지방 식사와 고지질 혈증은 루게릭병 환자를 보호해준 역할을 하는데 루게릭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생존기간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지방 식사는 루게릭병 발병 위험을 최소 34% 감소시킨다. 루게릭병에서 혈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예후가 좋다. 루게릭병은 다른 질병과는 많이 다르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중성지방은 낮은 것이 좋은데 루게릭병에서는 다소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중 중성지방이 평균 이상이면 생존기간이 14개월 더 증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생존기간이 무려 3.25배나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루게릭병은 신경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약 70%가 지방인 신경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신경 복구 작업을 위해서 혈중 지질 수치를 크게 올려야 합니다. 즉, 루게릭병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지방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겠죠. 수분을 빼면 약 70%가 지방인 신경 조직에 계속 이렇게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 부위 수리 복원에 다량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콜레스테롤 생산을 억제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가급적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루게릭병에서 코코넛 오일을 투여했더니 운동 피질과 후내의 글루타메이트 농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 보호 효과를 예상할 수 있겠죠. 이번 연구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의 주 성분인 카프릴산은 루게릭병에서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며 운동신경 소실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코코넛 오일을 투여한 후에 척수신경 단면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면서 운동신경의 개수를 비교했는데요. 아래 현미경 그림을 보면 카프릴산 투여군에서 운동신경 개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카프릴산의 투여는 루게릭병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인 메리 뉴포트 박사는 중증 치매로 투병 중인 남편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으로는 도저히 호전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코코넛 오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남편에게 코코넛 오일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코코넛 오일을 투여하기 전에 남편인 스티브에게 시계를 그려보라고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저게 시계라는 생각은 안 들죠? 그런데
투여 14일 후의 그림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죠. 투여 37일 후에 그린 그림은 그냥 보통 사람이 그린 것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죠.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남편 스티브는 점점 호전되어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포트 박사는 이 경험을 토대로 알츠하이머병 만약 치료 방법이 있다면 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 번역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 방침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CT 오일은 하루 45에서 60g을 하루 3, 4회 나누어서 분복하면 되고, 코코넛 오일은 하루 60에서 90g을 하루 3, 4회 나누어서 분복하면 됩니다. MCT와 코코넛 오일은 반반씩 섞어서 먹어도 좋겠습니다. 식사 중이나 식후에 먹어도 되고 식전이나 공복에 먹어도 무방합니다. 사람마다 용량은 차이가 있는데 속이 메스껍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용량보다는 적게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신경질환에서는 지용성 영양소가 제일 우선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지용성 영양소 중에 둘째가라면서러운 코엔자임 Q10의 임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단 5년차인 75세 남성은 심한 근육 위축으로 보행이 불가능했고 일상생활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코엔자임 Q10 500ml를 하루 2회 총 1000ml를 흡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고지방식 식사 직후에 복용했습니다. 상당히 고용량이지만 약물 부작용은 없었고 손에 쥐는 힘도 호전되었고 근육 위축의 진행도 억제되었습니다. 우울한 기분까지 호전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보면 루게릭병을 진단받은 40세 남성은 하루 코엔자임 Q10 180ml를 3번에 나누어서 복용했습니다. 일주 뒤부터 근력 약화 부위에서 증상의 호전이 있었고 상하지 부위에서 근력이 증가했습니다. 4주 뒤 검사에서 신경 손상 시 증가되는 화합물이 감소했고 손 근육의 근력은 매우 호전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상당히 극적이죠. 보통 코엔자임 Q10은 하루 총 300에서 600ml를 식사 직후에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84세 남자 파킨슨병입니다. 2년 전 진단을 받고 병세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코엔자임 Q10 600ml를 추가로 2주 복용한 뒤에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금 떨림이 거의 없고 골프를 즐길 정도로 그의 활동이 왕성해졌습니다. 다음은 보행장애가 있는 여성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매일 코엔자임 Q10 300ml를 복용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그녀의 기분과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정리하면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업시키면서 에너지 생성을 증가시키고 항산화 효과로 신경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16세 남학생으로 보행장애와 하지 근육의 위축이 심했습니다. 12세 무렵부터 보행장애가 있었고 그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다리 아래쪽 근육은 거의 소실되었고 신경을 현미경으로 본 결과 신경의 축삭은 퇴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코엔자임 Q10 120ml를 복용한 지 약 3주 정도 지나면서 급격히 호전되었습니다. 16개월 후 보행장애가 없어졌고 이런 극적인 호전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업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NAD+가 있습니다. NAD+는 글루타메이트를 비활성 글루타민 형태로 전환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루타메이트 신경 흥분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성분들의 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코엔자임 Q10과 NAD+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업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신경질환이 있는 분들은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수용성이지만 지용성 같은 비타민 B12를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신경질환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채식주의자는 항상 따로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상당량을 간 등의 조직에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지용성 비타민과 비슷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10명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 메틸코발라민, 즉 활성인 비타민 B12 500μg을 일주일에 3번 8주 동안 점액 주사했더니 기억력, 감정, 의사소통 등이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비타민 B12인 메틸코발라민 주사는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500μg을 주 3회 8주 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1개월에서 3개월마다 500μg씩 근육 주사합니다. 메틸코발라민 경구약은 1000에서 5000μg을 하루 2회 나누어서 분복하는데 처방약도 있지만 용량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비타민 B12는 주치의에게 처방받거나 보충제를 구입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85세 남자 치매 환자입니다. 3일 동안 비타민 B12 1000μg을 매일 근육 주사를 맞고 한 달은 매주 맞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달 간격으로 맞았습니다. 5번째 맞고 나서 그의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좋아졌고 인지기능도 호전되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의사들이 치매 환자에게
비타민 B12 주사나 약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31세 남자로 3년 전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진동 감각이 감소했고 양다리 근육 힘과 고유 수용 능력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어린 시절 충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일째부터 정맥 주사형 비타민 B12 1000마이크로그램과 종합 비타민 하나를 복용했는데 가급적 튀긴 음식을 피하는 식생활 개선도 했습니다. 오메가6가 듬뿍 들어있는 튀김 음식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괴물 같은 포HNE 분자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6일째 걸음걸이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개선하고 비타민 B12를 투여하는 것은 신경회복에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29세 여자 다발성 경화증 환자입니다. 시야결손, 감각 이상, 균형 이상, 양쪽 하지와 한쪽 팔의 근력 약화 등으로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비타민 B12 근육 주사를 시작했고 한 달 후부터 증상이 사라지더니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아프기 전보다 몸 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용량 비타민 B12는 조기 치료 시 루게릭병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오른쪽 연구는 임상 233 고용량 메틸코발라민 투여 연구인데요. 부작용 없이 생존기간이 증가했고 증상 진행을 지연시켰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경질환 환자에게 간간히 주사 처방과 함께 경구 메틸코발라민 500마이크로그램을 하루 2번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량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비타민 B12는 건강 유지 목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치료 목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신경질환이 있는 분들은 추가로 따로 복용해야 합니다. 현재 활발히 사용되거나 연구되고 있는 성분 리스트에는 비타민 B12와 비타민 B7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고용량 비타민 B2군과 비타민 B12의 섭취는 신경회복을 위한 필수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아스파테이트와 글루타메이트가 신경을 흥분시키면 왜 신경이 손상될까요? 과도한 신경 흥분이 발생하면 신경세포의 칼슘 통로 역시 과도하게 열려서 세포 안으로 다량의 칼슘이 유입되게 됩니다. 세포 안으로 칼슘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활성산소, 즉 프리라디칼 생성이 증가하고 신경염증이 증가합니다. 이때 칼슘 통로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과 베르베린입니다. 즉 충분한 마그네슘 공급이 필요하고 칼슘 보충제의 섭취는 제한해야 합니다. 칼슘 대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타민 D3, K2의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신경세포 내부로의 칼슘 과다 유입을 억제하는 성분으로는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등의 미네랄과 베르베린, 비타민 D3, K2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질병이 없는 분들은 산화 마그네슘을 제외하면 여기에 있는 어떤 제형을 섭취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신경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글루타메이트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글루타메이트 대사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연산 마그네슘, 아스파르트산 마그네슘, 글리신산 마그네슘 제형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에서는 변비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복용으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그 외에도 변비 해소 및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겠죠. 아연은 하루 10에서 20ml 정도 복용하면 되고 셀레늄은 하루 100에서 200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하면 됩니다. 아연과 셀레늄은 보통 고용량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질환이 있는 분들은 트레온산이나 타우린산, 말레인산 마그네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트레온산 마그네슘은 자기 한두 시간 전 143ml, 타우린산 마그네슘은 자기 한두 시간 전 400ml를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루게릭 2편 영상에서 발톱 수은 수치와의 연관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정상 대조군에 비해 루게릭병에서 수은 수치가 약 2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루게릭병의 임상적 진단이라는 리뷰 논문을 보면 루게릭병 증상처럼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외인성 독소의 노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납, 수은, 카드뮴, 알루미늄 등 여러가지 중금속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루게릭 2편 영상에서 루게릭병 완치 사례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자는 독일 남성으로 적극적인 수은 해독 치료 후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루게릭병 환자가 수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중금속 제거 치료를 통해 호전되고 있는 환자가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치료를 시도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중금속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종류의 독소들은 간을 통해 해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차 해독 부분을 확대하면 비타민 B군과 미네랄 등이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여러가지 중금속 등의 독소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수은의 독성을 중화시키거나 해독하려면 여러가지 성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알파리포산과 토코트리에놀이 가장 중요한데 알파리포산은 수은 제거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업시키면서
글루타메이트 독성을 억제하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일석사조의 성분이네요. 나머지 성분은 로게릭 2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게릭병을 완치시킨 독일 병원의 치료 리스트를 보면 고용량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처방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처방입니다. 여기에 알파 리포산도 보이죠? 하지만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의 용량이 아쉬웠고 칼슘 보충제를 처방한 것은 수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칼슘 보충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종합 비타민 보충제에는 칼슘이 없는 것을 고르거나 있더라도 200ml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의 투여와 뇌 위축 속도에 대한 연구를 보면 비타민 B군을 투여하지 않는 비투여군에서는 뇌 위축 속도가 증가하지만 비타민 B군 투여군에서는 뇌 위축 속도가 감소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비타민 B군은 뇌와 신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비타민 B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장이 평소에 나쁘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인공감미료는 장내 세균을 유해균으로 바꿀 수 있다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공감미료의 섭취는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장내 유해균을 과도하게 증식시킨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보면 장내 세균이 인공감미료에 노출되면 진득진득한 바이오필름, 즉 생체막을 형성하면서 장세포에 붙어서 소화 흡수장애를 일으키고 장세포를 파괴한다는 내용입니다. 생체막 내부에 들어간 장내 세균들은 항생제나 면역 시스템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멸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대장균이 사카린, 아스파탐 등의 인공감미료에 노출되면 바이오필름의 생성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엔테로코코스 페칼리스도 마찬가지로 인공감미료에 의해 바이오필름 생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죠. 바이오필름의 생성이 증가하면 대장균 등의 장내 세균이 장세포에 쉽게 부착되면서 장세포 안으로의 침투가 증가하게 됩니다. 바이오필름의 형성으로 면역계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장세포의 부착 및 침투가 쉬워지는 겁니다. 루게릭 3부 영상에서 치매, 루게릭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장내 세균이나 독소가 쉽게 침투하는데 이는 LPS로 측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혈중 LPS 농도는 장내 세균의 침투 정도를 반영하는데 정상인에 비해 루게릭병과 치매 환자는 혈중 LPS가 크게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공감미료를 섭취하면 장내 세균의 침투가 증가해서 혈중 LPS 농도가 증가하고 결국 신경염증 반응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이 표는 코코넛 오일과 MCT 오일로 독성을 줄일 수 있는 독소의 리스트인데요. 놀랍게도 대장균 LPS, 연쇄상구균 LPS, 포도상구균 LPS 독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술의 독성도 줄이면서 MSG 등 유리 글루타메이트의 독성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LPS와 글루타메이트 독성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다면 이상적인 치료 성분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질환이 있거나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왼쪽의 음식을 과감히 버리고 장을 회복시키는 오른쪽의 음식이나 성분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MCT 오일, 코코넛 오일, 오메가3 등의 양질의 지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폴리페놀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보이죠? 장에도 좋은 폴리페놀은 산화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신경성장 인자를 분비시키는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녹차가 있는데 녹차에는 EGCG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루게릭병 환자에서 EGCG의 척수 운동신경에서의 효과에 대한 건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EGCG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루게릭병 모델에서 EGCG는 운동신경을 보호한다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신경 독소에 노출되면 운동신경세포가 크게 감소하는데요. 이때 EGCG에 노출되면 운동신경세포의 개수가 즉각 회복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루게릭 1편에서 말씀드린 MDA, 즉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방출되는 물질인데요. 루게릭병에서는 혈중 MDA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경독소에 노출되면 MDA가 크게 증가했다가 EGCG에 다시 노출되면 MDA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양대, 서울대 신경과 공동연구인데요. EGCG의 루게릭병 질병진행 억제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EGCG는 신경세포의 산화 손상을 감소시켜 신경보호 효과를 나타낸다. EGCG의 신경보호 효과는 이미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뇌경색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 결과 EGCG가 루게릭병을 치료하는 잠재적 후보 성분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우 여러분, 커피 대신 녹차를 더 즐기신다면 신경회복에 더 좋지 않을까요?
녹차는 프리바이오틱으로도 작용해서 장내 유익균에 이롭습니다. 장벽을 복원해서 혈중 LPS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혈중 LPS를 줄일 수 있다면 신경염증도 줄일 수 있겠죠. 실제 연구를 보면 LPS가 증가할수록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는데 EGCG 농도가 증가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즉시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로게릭병은 NK-카파-B 경로의 과도한 활성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EGCG 농도가 증가하면 NK-카파-B 경로의 활성도 역시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르베린 초유도 EGCG와 비슷한 기준으로 장벽을 복원하고 신경염증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차에는 L-테아닌이라는 천연 안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와 화학 구조가 비슷해서 글루타메이트의 기능을 방해하고 억제할 수 있습니다. 녹차는 정말 다양한 기준으로 신경을 돋고 있죠. 녹차를 드시면서 테아닌 보충제를 추가로 섭취해도 좋겠습니다. 다시 폴리페놀로 돌아오겠습니다. 녹차 외에도 강황, 베르세틴, 올리브 열매, 브로콜리, 베르베린 등은 신경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폴리페놀류입니다.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이런 좋은 음식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좋은 채소와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과는 반드시 친해져야 합니다. 혹시 장이 안 좋거나 채소 섭취 시 장 트러블이 있으면 이들을 충분히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채소와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 독소인 렉틴은 장 내벽의 친밀 결합을 끊어서 장 누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적당히 먹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신경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폴리페놀 용법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인 60kg 기준이기 때문에 저체중이거나 신기능, 간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 후에 용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로콜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면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극도로 높아진 병을 제2형 당뇨라고 합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다이어트 음료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67%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뿐만 아니라 뇌질환 및 신경대행성 질환의 주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즉, 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신경대행성 질환과의 관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논문은 루게릭병 환자에서의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왜 아플까 책 내용을 읽어보면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경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병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연관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심한 피험자에게서 뇌의 도파민 생성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최대 30%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이며 최대 80%는 인슐린 저항성 또는 전당뇨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 특히 신경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은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등의 신경대행성 질환에서 흔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 신경세포와 혈관을 손상시키면서 신경대행성 질환의 발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란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신경질환이 있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주는 인공감미료를 섭취하면 안되겠죠. 2020년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한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이 루게릭병 치료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단백 과하 인산화를 통해 신경의 이상 단백이 축적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과 산화 스트레스와 함께 신경의 염증이 증가하면서 신경대행성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메트포르민은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단백 탈인산화를 통해서 이상 단백 축적을 막고 항산화 효과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신경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이 약은 당뇨 치료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루게릭병에서는 아직 임상 2-3상 중이며 흔하진 않지만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이 연구 데이터를 보면 베르베린은 공복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효과가 메트포르민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베르베린은 메트포르민과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르베린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동맥경화, 암 등에서 효과를 보였고 대사증후군, 파킨슨 증후군에서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뇌경색, 파킨슨병에서도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르베린을 어디서 봤죠? 이 그림 기억나시죠? 신경세포 내부로의 칼슘 과다 유입을 억제하는 성분 중에 바로 이 베르베린이 있습니다. 베르베린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신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베르베린은 장세포를 치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생충, 바이러스, 세균, 진균 등을 잡는 천연 항생 역할을 하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내 유해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장세포가 치유되면서 유해균의 과도한 증식을 통제할 수 있다면 혈중 LPS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겠죠. 베르베린은 공복시나 식전 30분에 500ml를 하루 3번 드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 요기력병 등 신경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반드시 글루텐, 카제인, 가공식품, MSG, 아스파탐 등의 인공감미료를 피해야 합니다. 신경 흥분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들을 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좋은 치료를 받더라도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충제 선택의 우선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환우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은 대부분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진단이 되면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로 처방에만 의존하는 환자분들을 수없이 지켜봐왔습니다. 처음부터 불치병으로 못을 받고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의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환자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과감하게 피하면서 지금까지 총 5편의 영상을 통해 제시한 치료 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신다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환우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환우분들이 웃으면서 회복될 수 있는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